전 세계에 한 800곳 정도의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하죠. 이게 과연 동맹을 지키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지정학적인 질서를 새로 짜는 도구일까요? 오늘 바로 이 진론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세계적인 시사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미군의 전 세계적인 주둔,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쓴 분이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성일권 발행인인데요. 이분이 주한미군을 뭐라고 딱 잘라 말하냐면요. 한반도 평화의 오래된 걸림돌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보동맹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시각 자체가 좀 다르죠? 그 규모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약 800개. 미국이 자기네 나라 밖에서 운영하는 군사시설이 이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게 뭐랄까 전 세계에 너무나 당연한 풍경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첫째, 기지의 세계에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요. 둘째,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 개입의 시나리오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이야기가 우리 한반도의 딜레마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르는 동맹의 대가는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기지의 세계입니다. 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전 세계적인 군사 배치의 엄청난 비대칭성이에요. 뭐랄까,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그 불균형이 한눈에 들어오죠. 자, 보세요. 미국 땅 안에는 다른 나라 군사기지가? 네, 하나도 없습니다. 0개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이 해외에 둔 기지는 전 세계를 쫙 덮고 있죠. 기사에서는 특히 독일, 일본,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 그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불균형을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많은 기지들, 정말로 공식적인 설명처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미국의 힘을 뻗어나가기 위한 공격용 전초기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파트, 개입의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는데요. 미국의 군사 개입을 보면 시대나 장소가 달라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치 잘 짜인 4단계짜리 공식 같다고 할까요? 그 공식이 뭔지 한번 뜯어보죠. 그 각본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특정 나라를 위협이라고 딱 규정해버려요. 그 다음 2단계, 강력한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죠. 그리고 3단계, 우리는 인도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군사 개입을 도덕적으로 포장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재건을 돕는다는 일을 말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거죠. 기사는 이 과정에 아주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제재가 만들어낸 고통이 거꾸로 그 제재의 정당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재를 해서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봐라, 저 정권은 실패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개입할 명분으로 삼는 그런 자기 순환 구조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개입 시나리오, 이게 과연 우리 한반도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파트, 한반도의 딜레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는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이 예전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 방어라는 임무에만 묶여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대만 해역이라든지 동아시아 어디에서든 분쟁이 터지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미국의 움직이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이제는 방어를 위한 주둔군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이 커졌고요. 정말 만약에 대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강대국들의 전쟁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위험을 뜻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딜레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미국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동맹국인 우리의 동의요?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데 그 결정은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려지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는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네 번째 파트, 동맹의 대가입니다. 기사는 결국 현재의 한미 동맹이 우리 주권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제약이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외교적으로 우리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좀 잘 지내보려고 하면 자칫 동맹에 대한 배신 아니냐 이런 시선에 부딪힐 수 있죠. 군사적으로는요,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보려는 평화적인 시도조차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즉 오피콘 전환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결국 이런 군사 주권을 온전히 되찾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기사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는 식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외교 공감이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기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맹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종속도 과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주체적인 파트너십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의존인지 그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